황땡땡님이 보내셨고요. 저희가 직접 겪은 괴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형님. 저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거주하는 32살 남성입니다. 이 일은 2년 전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지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2년 전 저는 창신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겁이 많던 저는 야간에 혹시 취객이나 강도가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호신용 전기 충격기를 주머니에 넣고 일하곤 했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편의점에 나와 일하고 있었는데 새벽 2시쯤인가 40대 남성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모자를 거꾸로 쓰고 곰돌이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 손님은 한 손에 튀김가루를 들고 계산대에 오셨습니다. 저는 결제를 해드리는데 그 손님이 저를 보고 입맛을 다시면서 음흉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하여 무슨 문제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혹시 여기 생닭은 안 파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치킨을 먹을 건데 집에 고기가 없다면서 저는 편의점이라 생닭은 안 판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손님은 혼잣말로 어쩔 수 없지 직접 잡는 수밖에 이러시더군요. 집에서 닭을 키우시냐고 묻자 손님은 그건 아니고 오늘은 다른 고기로 치킨을 만드신다고 그래요. 그 손님은 나가면서도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나가셨습니다. 저는 찝찝했지만 손님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났나? 이번에는 갑자기 편의점 앞에 탑차가 한 대가 오더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내리시더군요. 아저씨는 편의점으로 들어오시며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자기가 우유 배달 중인데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다고 혹시 차에 타서 내비게이션 좀 봐줄 수 없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마침 새벽이라 손님도 없고 알겠어요 라고 하며 저와 아저씨는 탑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탑차 조수석에 앉아 내비를 고치던 도중 아저씨는 고맙다고 하시며 먼저 말을 거시더군요. 자기가 한때는 배우였는데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어쩔 수 없이 우유 배달을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위로해 드리며 마침 내비게이션이 다 고쳐져 이제 가보겠다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아저씨는 표정이 180도 바뀌며 탑차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쩔 수 없어 라며 동생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저는 순간 겁이 질려 문 열라고 소리쳤지만 아저씨는 족간 소리는 달라나가서 하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탑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문은 잠겨져 있었고 아저씨는 마음을 비우면 편안해진다는 둥 헛소리를 하며 저를 비웃으시더군요. 저는 소름이 꽉 끼쳐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저씨는 이 탑차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다. 족가는 소리는 달나라가서 해 라며 속삭이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탑차 뒷자리에 숨어있던 또 다른 남자가 베개로 제 얼굴을 덮치며 저를 질식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점점 정신이 혼미해져 갔고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순간적으로 주머니했던 호신용 전기 충격기가 떠올랐고 저는 그 전기 충격기로 두 사람을 지진 다음 저는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탑차는
제가 탈출하자마자 전속력으로 도망쳐버렸고 아직까지도 범인들은 행방불명입니다. 알고 보니 탑차 뒷자리에 숨어있던 남자는 모자를 뒤집어 쓴 채로 편의점에서 튀김가루를 샀던 그 남자였습니다. 우유 배달을 한 탑차 아저씨는 그 남자와 형제였고 내비게이션을 일부러 고장내 사람들을 유인하고 납치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편의점을 접고 고구마 말랭이 사업을 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땡땡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보내신 분이 폭탄 한창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이야기이다. 한 마을에 두 명의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동생은 나약하고 간사한 성격을 가진 뱀과 같은 성격을 가졌고 형은 욕심이 많고 머리가 안 좋은 데다 그릇에 맞지 않는 행위들을 하다가 번번이 실패하곤 하는 스타일이다. 이때쯤 경신대기근이 발생하여 백성들이 굶주리는 일이 빈번하여 부모가 아이를 잡아먹는 일이 흔한 시대였다. 하지만 여기 이 두 명의 형제들은 이 험난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어 이 불행한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획을 하나 짜내었다. 그건 바로 도적질이다. 그들은 이를 실행해 옮기기 위해 나무를 도끼를 베어 몽둥이를 만들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찢어 두건 모양을 만들어서 준비했다. 몽둥이와 두건을 준비한 그들은 강도질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몽둥이 한 개, 두건 한 개밖에 준비하지 못한 모자란 형 때문에 단 한 명밖에 강도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 동생은 형의 모자란 행동을 보고 한숨을 쉬며 자그마한 목소리로 혼잣말로 속삭였다. 아 씨발 진짜 왜 하나씩만 준비한 거야? 지 거만 만들면 어쩌겠다는 거야? 라고 속삭이던 걸 모자란 형이 듣고 말았다. 형이 말하였다. 야, 너 나한테 방금 뭐라고 말했어? 아이 씨발 진짜? 야, 네가 형한테 말본새가 그게 뭐냐? 형은 자신이 모자라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동생의 기행을 눈감아주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뒤이어 오는 동생의 한마디. 모자란 형 때문에 못 살아 죽겠다. 형은 그 말을 듣고 머리끝까지 폭발하여 오른손에 쥐고 있던 몽둥이로 뒤돌아 서 있던 동생의 후두부를 있는 힘껏 세게 내리치기 시작하였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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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나 소리가 컸던지 굶주린 동네 주민들이 하나 둘 형제의 주위를 에워싸며 지켜보기 시작하였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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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둥이로 동생의 후두부를 타격하는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와 같았으니 주변에 묶여있던 마차의 말들이 미쳐 날뛰며 고삐를 풀고 달아나려고 하였다. 화를 주체하지 못한 모자란 형은 동생의 머리통이 수박통이 터진 것 마냥 으깨진 모습을 본 이후에야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오른손엔 피 묻은 몽둥이를 들고 왼손에는 두건을 쥔 채 굶주린 사람들 사이에서 둘러싸여 잠시 머릿속이 하얘진 모자란 형. 멍하니 동생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형제의 난을 지켜보던 굶주린 백성들이 동생의 뇌수를 손으로 집어서 생으로 잡아 뜯어 먹는 것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잔인하고 처참한 광경은 난생 처음 봤다. 뇌수가 터진 채로 잡아먹히는 동생의 광경을 말이다. 모자란 형은 몽둥이와 두건을 내던지고 있는 힘껏 마을 바깥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잠깐 집 대문 앞으로 산책을 나온 어머니는 한 남자가 뛰는 것을 보고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슬퍼 울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방금 어떤 시체의 뇌수를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생으로 먹었건만 그게 자신의 아들이었다니 이렇게 처참하고 애통할 수가 없노라. 모자란 형은 그날 이후 두 번 다시 조선 팔도에서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폭탄 함창우님. 해병대 시절의 저의 사연입니다. 악기발이. 해병대 아세이들의 악기를 키우는 전통. 실무 배치 받고 나서 선임들 앞에서 과자나 냉동을 그냥 입에 넣고 제대로 씹을 새도 없이 악으로 몇 봉지씩 삼켜야 했습니다. 철멀어던 아세이 시절, 나도 빙 둘러앉은 선임들 앞에서 맛동산과 각종 과자들 거의 7봉지를 먹어야 했고, 까끌까끌한 맛동산을 허겁지겁 물도 없이 계속 삼키느라 입천장이 까져서 계속 아렸습니다. 3봉지째 먹는데 목구멍에 과자가루가 확 느끼면서 삼킨 맛동산들이 속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속에서부터 올라왔대요. 위액이 섞인 맛동산을 입에 물고 얼굴이 빨개져서 있는데 황근출 해병님이 호랑이처럼 달려와서 내 가슴팍을 걷어차고 귀싸대기를 올려붙이고 당연히 입에 머금고 있던 맛동산 토사물은 바닥에 뿜어졌죠. 나는 그날 황근출 해병님께 반병신되도록 맞았습니다. 반병신되도록 맞았대요. 구타가 끝나고 황근출 해병님이 바닥에 떨어진 맛동산 토사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악으로 먹어라. 네가 선택해서 온 해병대다. 악으로 먹어라. 나는 공포에 질려서 무슨 생각을 할 틈조차 없이 토사물들을 주워 먹었고 황근출 해병님의 감독하에 남은 맛동산까지 전부 먹었습니다. 그날 밤에 황근출 해병님이 나를 불렀죠. 담배 2개를 물고 불을 붙여 한 개비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바닥에 흘린 네 토를 아무도 대신 치워주지 않는다. 여기는 너희 집이 아니다. 아무도 네 실수를 묵인하고 넘어가주지 않는다. 여기 해병대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그렇다. 아무도 네가 흘린 똥 대신 치워주고 닦아주지 않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실수하지 않도록 악으로 깡으로 이를 악물고 사는 거고, 그래도 실수를 했다면 네 과오는 네 손으로 되돌려야 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그래서 다시 먹으라고 한 거다. 명심해라. 해병은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 그날 나는 소주를 먹지 않고도 취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난 그날 맛동산 몇 봉지에 해병 정신을 배웠고 해병 정신에 취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창호님 사연입니다. 편한 말투로 보냅니다. 때는 2009년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반배정 받고 얼마 안 된 시기였던 걸로 기억함. 그때 내 짝꿍 여자애였어. 우리는 그때 다 남녀로 짝져졌거든. 그때 난 걔한테 좋았던 감정이었었던 것 같음. 진짜 그 당시에는 볼펜인가 사인펜으로 책상 넘어오지 말라고 선도 긋고 좋아해서 장난친 게 많았던 것 같음. 서로 담임쌤한테 안마 누가 더 잘해주나 대결도 했었고 아직도 생생함. 남자니까 내가 더 잘했었지. 또 어느 날은 같이 하교하고 걔네 집으로 갔었음. 우리 초등학교가 언덕 위에 있고 경사가 엄청 진 곳에 있거든. 산 아래에 있고 걔는 학교 바로 위쪽 근처에 살았음. 같이 걸어갔지. 근데 걔가 날 데리고 갔는데 집 앞에서 기다리라는 거임. 엄마한테 허락받고 온다고. 그래서 나는 오케이 하고 계단에서 기다렸음. 근데 몇 분 후에 나오더니 오늘은 안 됐네.
아쉬운 채로 난 버스 타고 집에 감. 오늘은 안 된대. 미안합니다. 예. 아쉬운 채로 난 버스 타고 집에 감. 그때 노을이 지고 있었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봤는데 걔 연락처는 아직도 있어서 카톡으로 근황을 알게 됐음. 많이 예뻐졌더라. 남친도 생긴 것 같았음. 잘 지내는 거 보니 좋더라. 행복하고 건강해라 김성아. 이상이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네. 때는 바야흐로 2021년 김말숙 할매는 92세가 되는 해였다. 이거 저기 부금 깔아야 되겠죠? 너무 심심하죠 여러분. 자, 부금 깔아 드릴게요. 일단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이걸로 가야겠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1년 김말숙 할매는 92세가 되는 해였다. 할매는 20살 시절부터 한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잠지를 물에 헹구었다. 적어도 30살까지는 남편이 밤마다 물고 빨고 하던 잠지였으리라. 나는 40줄부터 뜸해지던 그 이와의 잠자리는 그녀가 50살이 된 후부터 거의 없었다. 남편은 그가 60이 되던 해에 죽었다. 외로웠던 김말숙이 노쇠한 이창수를 덮친 밤이었다. 그녀는 그를 복상사시킨 줄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녀의 허여멀건 가루가 날리는 잠지와 눈을 헷가닥 뒤집으며 에구구구 엉대며 허리를 찍던 김말숙에게 놀라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었다. 아무튼 그녀는 습관처럼 오늘도 아침에 허연 비눗물에 자신의 허여멀건 각질 같은 살껍질이 벗겨져 날리는 잠지를 헹구었다. 비눗물이 따가워 눈물이 절로 났다. 내친 김에 아침에 똥을 눈 항문에도 손가락을 넣어가며 닦았다. 어제 먹은 콩나물 대가리가 손가락에 사이에 껴서 고춧가루 같은 시뻘건 작은 조각이 검지 손톱 아래 끼었다. 그녀는 그것을 쪽 빨아먹곤 엥 아까워라 하고 말뿐이었다. 김말숙은 아랫도래를 깨끗하게 씻고 어젯밤 볼일을 본 요강을 집어들었다. 안에는 샛노란 오줌이 모여 있었다. 코를 톡 쏘는 시큼키키하고 역겨운 냄새. 그녀의 신장 기능은 나이 탓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아침마다 굉장히 누런 오줌이 모였다. 그녀는 오줌을 마시면 몸에 좋다는 낭설을 어디에서 주워듣곤 61살 때부터 실천하였고 하루도 걸은 날이 없었다. 그날도 이제는 식어버린 자신의 오줌을 입으로 흘려놓고 약 3분의 시간 동안 옹알옹알 구아라라락 하며 가글을 해대었다. 가글을 마치고 꿀꺽 삼킨 그녀는 개운하다는 듯이 푸악 소리를 내었다. 시원한 트름 소리에 구릿구릿 지른내가 입에서 풍겨나왔다. 그녀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다 무너져가는 마을이었다. 남은 사람이 이장과 이장 아들 그리고 치매 걸린 노인 둘. 김말숙 씨는 총 5명뿐이었다. 오늘은 경로당에서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이런 날은 항상 김말숙 씨가 밥을 하였다. 오늘의 점심은 강된장 쌈밥, 말숙이 할매의 맛이 들어간 그런 맛이었고 그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밥을 준비하였다. 이틀 전부터 모아둔 대변을 항아리에서 스르륵 건네었다. 날이 더웠던 탓일까 그녀의 배설물들은 데워진 상태로 서로 엉키고 설켜 주르륵 올라왔고 주걱에서 미끄러지며 사방으로 똥이 튀었다. 김말숙 할매는 61살 때부터 식이요법이라며 자신의 배설물을 먹어왔다. 큰 대접에 김이 폴폴 올라오는 자신의 소변을 넣고 지은 보리밥과
12년 숙성한 된장, 그리고 이틀 지난 대변을 넣었고 무엇인가를 까먹은 듯 골똘히 고민하던 그녀는 에잉, 내 정신머리 좀 보게. 할미 주름이 짜글짜글한 겨드랑이에 밥 비벼 먹으면 아들이 더 좋아하지. 이게 뭐야. 하며 일주일간 씻지 않아 거의 때가 쌓이고 털이 폼폼하게 난 자신의 구린내가 나는 겨드랑이에 밥, 된장, 대변을 치덕치덕 우겨넣고 겨드랑이로 꾹꾹 눌러 비벼대었다. 미치겠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지만 오늘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음식이 있었다. 몇 년 전부터 고인이 해오던 일이고 마침내 오늘 거사를 치를 참이었다. 그녀는 삶에 대한 미련이 없었고 마을과 함께 죽고 싶었다. 행여나 누가 볼까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막걸리에 조용하게 농약을 부었다. 오, 우리는 너무 오래 살았어잉.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도라지가 그려진 쟁반에 똥강된장 오줌 겨드랑이 보리밥과 농약 막걸리를 들고 경로당으로 향했다. 야, 김말숙 할매! 뭘 그리 바리바리 싸우는가? 57세 이장 아들 김태수가 살갑게 반겨주었다. 그는 모태솔로로 시골에서 나고 단 한 번도 자기 또래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었으며 당연히 여자를 밤에 안아본 적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이장 아들이라 무시를 덜 받았을 뿐이었다. 아이고 이놈아, 날 추운데 들어가 있어. 할매, 이거 냄새가 이상한데? 몸에 좋은 거라 그래요. 얼른 들어가. 경로당에는 이미 이장과 치매에 걸린 노인 둘이 와 있었다. 다들 배가 줄였는지 겨드랑이로 비벼온 대변 간된장 오줌 비빔밥을 입에 허겁지겁 쳐넣었다. 이장 입가에 밥알이 묻자 할매가 손가락으로 훔쳐내어 쭉 빨아먹었다. 말쑥 할매밥이 최고요. 자신들이 똥을 퍼먹은 줄도 모른 채 입에 열심히 쳐넣고 개걸스럽게 똥을 씹어대었다. 이제 김말숙은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인생의 종집을 찍기 위해 빠르게 실행에 옮겼다. 여러분, 막걸리 땡땡 한 잔 할까요? 에? 하며 신나게 농약 막걸리를 타다 주었다. 원샷! 차차차 하고 다들 벌컥벌컥 막걸리를 마셔대었다. 말쑥 할매는 모두가 죽고 난 후 마을에 불을 질러 다 같이 사라지기 위해 혼자 마시지 않았다. 미치겠다. 막걸리를 들이킨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치매 노인들 둘이 갑자기 쓰러졌다. 모시고 와 이라노 갑자기 뭐고? 이장은 당황해 할 틈도 없이 픽 쓰러졌다. 눈이 뒤집어지고 개 거품도 불었다. 이제는 김태수만이 남았고 그도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는 태어난 할매를 보고 무언가 싸하다고 느꼈다. 할매 지금 왜 가만히 있어? 얼른 구급차라도 말을 다 끝내지 못한 채 김태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말쑥 할매가 나지막히 말했다. 다 끝나보라. 이 지긋지긋한 거 다 같이 그냥 가자. 이? 초연한 듯 김말숙은 불을 지를 만한 물건을 찾던 와중 김태수가 정신을 차리고 기적적으로 일어났다. 와우. 그는 눈치가 굉장히 빨랐다. 앞에서 뭔가를 찾는 듯한 할매에게 소리쳤다. 김말숙 이 새끼야! 너 막걸리에 못한 거지? 그리고 달려가 말숙의 멱살을 잡았다. 우악스러운 두 손에 할매의 윗저고리가 살짝 벗겨졌고 검버섯이 쫙 펼쳐진 쭈그러진 젖가슴이 흘러나왔다. 김태수는 처음 보는 여자의 가슴에 화를 내다 말고 갑자기 흥분했다. 미치겠다. 그 흥분을 타고 여지껏 여자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다는 분노와 허무하게 죽을 뻔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고 나는 이렇게
못 죽어. 내가 오늘 너는 따먹고 죽는다. 라고 외치며 말쑥을 내동댕이 치고 짐승처럼 치마를 잡아 뜯었다. 끼에! 이놈의 새끼야! 갑자기 머선지시고 아이고! 하지만 그녀를 도와줄 사람들은 이미 싸늘하게 식은 후였다. 할매, 오늘 나랑 한번 회춘해 보입시다. 감히 내를 죽이려고 했잖아. 정말 작살 내주겠소. 그는 기어이 도망치는 말쑥의 발목을 붙잡고 방으로 끌고 갔다. 거칠게 치마 걸리적거리는 옷과 속옷을 다 찢어 던졌다. 아, 미치겠다. 이런 짐승 같은 놈. 할매의 욕정하는 새 울부짖으며 잡아뜯는 말쑥의 입에 김태수의 우람한 남근이 툭쾅하고 박혔다. 할매 좀 조용히 해보소. 어국 우국 우국 우웅 우국 칼. 한번 깊게 찌르고 빼낸 남근에는 말쑥의 허연 침줄기가 길게 딸려 나왔다. 무언가 불편한지 태수는 할매의 틀니를 빼버렸다. 아, 미치겠다. 할매, 저항 안 하고 살살하고 저항하면 맞는 거야. 알겠어? 하며 할매는 눈물과 침을 주르륵 흘리며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 동의했으니 화관이요. 소중하게 입에 머금고 살살 빨아보시게. 혀를 감질나게 굴려. 아이고, 알겠네, 그려. 말쑥은 수치심과 공포심에 몸을 덜덜 떨며 주름살 진 자신의 얼굴을 추잡하게 오므려가며 태수의 물건을 입에 머금고 빨았다. 쫙! 이것은 동장이었던 태수에겐 처음 느껴보는 너무나도 큰 자극이었다. 반응이 금방 왔다. 그악! 싼다! 입으로 받아라! 끈적하고 구덕덕한 정액이 그녀의 입에 왈칵 쏟아졌다. 오랜만에 맡아본 냄새 말쑥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었던 번식의 본능 덕에 갑자기 몸이 확 달아올랐다. 태수는 숨을 헐떡이며 침대에 누우라고 명령했다. 말쑥은 순순히 침대로 가 다리를 벌리고 누웠다. 애고고 부끄러워. 말쑥의 얼굴에 홍조가 피었다. 태수는 말쑥의 사타구니에 고개를 쳐박았다. 오. 그녀의 허여멀건 음순을 싹싹 핥아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꿉꿉한 냄새가 올라왔다. 곧 말쑥이 개걸스런 신음을 낸다. 몇십 년 만에 거세 말쑥은 흥분했고 즐기기 시작했다. 추룹찹. 할매 좋아? 아이고 이놈아. 보대혀. 연걸 뭐 싹싹 불안 말이여. 이거 뭔 얘기야 이거. 방에는 시큼텁텁한 냄새와 미지근한 기운이 감돌았다. 쭈룩 찹. 이 정도면 다 젖은 것 같으니 넣겠소. 태수는 자신의 남근을 축 처진 말쑥의 음부에 비벼댔다. 자, 잠깐 기다려. 내 나이가 몇인디? 할미 짬지는 이제 못 써. 헐렁해서 아무 느낌이 안 날겨. 그러면 차라리 똥 누는 군형으로 해, 이 짐승아. 하며 자신의 항문을 쫙 벌렸다. 태수는 할매의 항문에서 방금 먹은 된장 냄새가 나는 걸 직감했다. 알겠네. 잘 쪼여봐 할매. 하며 힘차게 박아대기 시작했다. 아우, 이거 좀 야하다, 야, 이 뒤로는. 야, 이거, 방송 이거 진짜 골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 자. 할매, 똥근육 존나 쪼여. 방에는 끈적하고 질척이는 소리와 쉰 목소리가 들렸다. 둘은 열심히 섞였다. 태수의 배에 갑자기 미지근한 물이 튀었다. 말쑥이 참지 못하고 지린 것이다. 나이에 맞지 않게 말쑥은 소녀마냥 부끄럽게 얼굴을 붉히는 것이 아닌가. 태수는 더 흥분했다. 말쑥이 비명을 지른다. 아주 죽어라 지른다. 태수는 더 힘차게 쳐 박는다. 푸하하하하. 말쑥이 갑자기 설사를 지른다. 태수는 깜짝 놀라 말쑥이 눈을 헷가닥 뒤집으며 똥국물 분쇄기를 쏴제낀다. 이 요망한 씨발년. 이런다고 내가 뺄 것 같아? 하면서 박아댄다. 너무 야하다 야.
깍! 안 돼, 놈아! 말숙의 배변이 끝난 것 같다. 물론 태수는 그 와중에 똥국물을 온몸으로 받아대며 피스톤을 해댔다. 말숙은 실신했고 태수는 사정하기 위해 남근을 빼고 손으로 흔들었다. 아무래도 자극이 부족했던 남근은 흉물스럽게 누렇고 갈색의 배변에 범벅되어 있었고 똥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냄새, 엄청난 냄새. 하지만 태수는 은경을 흔들고 사정을 했다. 똥국물이 낀 정액과 함께 할매 배로 날라가 안착했다. 말숙은 경련했다. 방에는 똥을 뒤집어 쓴 고추를 세운 중년과 침대에 8자로 뻗고 가랑이와 배에 똥 범벅이 된 말숙과 퀴퀴하고 역겨운 똥냄새만이 맴돌았다. 네. 사연 읽어드렸고요. 조금 야했습니다만 그래도 예. 방송 이거 저 끝나는 거 아니야 오늘? 방송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